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전당대회, 잔치 같은 전당대회.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비전과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경쟁 상대는, 제가 싸울 상대는 입니다. 5.18 망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윤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대응과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And they will be terrific. 네, 2월 13일 정치보이 시작합니다. 양반장, 5.18 망언 논란으로요. 한국당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기호 1, 2, 3번도 정해지고 한국당 당권 레이스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상견례도 했고요. 네. 내일부터 대전에서 대전을 시작으로 합동 연설에 이렇게 그래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 그런데 아까 뭐 보신 대로 뭐 1번 황교안, 2번 오세훈, 3번 김진태. 글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셨다시피 김진태 후보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글쎄요. 돼 있지 않습니까? 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에 당원권 따라서.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반장,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바쁠 텐데 갑자기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 전화 몇 통해서 그러니까. 5억 달러 올렸다. 앞으로 더 올리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일단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일단 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아, 달라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글쎄요. 방위비 압박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양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위가 내일 오전 7시 반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마침 오전 9시에 비대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비대위에서 징계 방안이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애초 오늘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진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집회 등을 통해서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태 지키기에 나섰다. 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얘기하면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오늘 5.18 단체들이 한국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널리 알려진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형량만 놓고 보면요.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형 기준을 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했다는 점을 오늘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유족들과 친구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요.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 법 감정에 비쳤을 때 6년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고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 문제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사회 뉴스 하나만 짧게 더 짚고 가면요. 승차 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서 국내 처음으로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고요. 서울시가 밝힌 내용이고 통계를 보니까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승차 거부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2,500건이 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택시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분이 내려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는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관련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북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그리고 사법농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지만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새 위원회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제명 추진 입장을 연일 강조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5.18 망언 논란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공청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으니까 금, 토, 일, 월, 화, 수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른바 이 망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자, 결과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해서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중앙윤리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새 의원 제소와 함께 셀프 제소를 한 데 따른 거였죠.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회의 시작 전 김영중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식이나 연륜이나 풍부하신 분들이어서 다들 또 아주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많이 개진하는 분들이어서 아마 치열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라는 게 다들 그러시잖아요.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거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전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 또 이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윤리회의와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의 당 윤리 제소를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을 모아라! 네, JT는 우리의 희망, 이런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 오늘 한국당 당사 앞에서도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5.18 세력, 남한의 5.18 세력이 전부 합치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그대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좌익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5.18이 뒤집히면 큰일 나겠으니까 지금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의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당 징계 결정이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오전 전당대회 후보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진태 의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윤리 결정을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건지 제안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특별한 입장 없고요. 네, 지금 후보들 페어플레이 하자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그냥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가 되면 선거권 박탈될 수도 있다. 아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예. 죄송합니다. 그냥 당에다가 물어보시죠. 그건 끝까지 하고 11시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와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네, 방금 마지막에 들으신 대로 김진태 의원 측 관계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와대 앞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일부 취재진들 가봤습니다. 갔더니 JT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무효 특검하라. 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갈 길을 가련다.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 망언 논란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자체 당 윤리위 제소도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명, 출당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일은 5.18 망언에 대해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5.18 관련 단체들과 함께 5.18 망언 규탄 연석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망언 논란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주마연대에서는 저희 유족들을 몇 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핵박물명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북한군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유족들은 가슴이 시 못 참는 것도 억울하는데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해서 자기가 보장이 된 겁니다. 목숨을 바쳐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그렇게 엉뚱한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일. 바로 이 국회에서 밖에도 아닙니다. 그 범죄자를 몰아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 결론 못 내려 내일 다시 논의키로. 네, 보통 이제 정치적 체급이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영문 약자로 많이 부르는데 아까 보니까 김진태 의원 JT라고 진짜 많이 부르네요. 네, 자 모르겠습니다.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뭐 플래카드를 들고 온 거니까요. 오늘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국 징계 여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 결정이 날 거다라고 대부분 지도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윤리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오늘 회의를 하는 과정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근데 뭐 결국은 아까 보셨던 그 김진태 의원,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들 때문이었죠. 이 당초 예정대로면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계회관에서 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자들 또 이런 해당 의원, 김진태 의원 제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한국당 당사 회의 장소인 기계회관, 국회 보훈청 계속 옮겨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시위를 벌였던 거죠. 그래서 회의 진행의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계회관 그 장소에 윤리위원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자, 11시 10분쯤에 한국당에서 기자들에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기존에 알려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실제로 오늘 회의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회의 결과만 김용태 사무총장의 명의로 공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다시 비대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침 내일 오전에 비대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윤리위는 내일 오전 7시 반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징계 여부 등을 마저 논의하고 이 비대위 회의가 시작된 오전 9시 이전에 결론이 나오면 이를 곧바로 비대위에 통보를 해서 이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 윤리위의 결론이 뭐 지연이 돼도 비대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 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를 다시 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내일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진통이 있었고 오늘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7시 반과 9시 사이가 뭐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어느 정도는 방향을 뭐 정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드네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요. 신 반장, 오늘
사과를 추가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라면서 이번 일이 우리 당 의원들,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여러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현장 비대위 소집, 국립 5.18 묘지 참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라고도 밝혔고요. 하지만 관련 요구들을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 자체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또 제출했잖아요. 지금 국회 제명이 목표인데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 반장, 일단은 이제 박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이 국회 상임위 구성 때 여야가 이 주요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매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이 해당 상임위에서 이 본인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언론이 이 국회 윤리위원장이 박명재 의원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 제명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의원이 예상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 의원은 오늘 당 회의에서도 제가 한국당 소속이어서 우리 당 의원의 징계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시국회 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2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합의에 제가 따라야 되겠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우리 간사를 비롯한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대로 윤리위원회의 그 존재감 그리고 기능을 갖다가 회복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말만 들어보면 그동안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요. 지금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현재 의석 구조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하면 여야 4당 그리고 민중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당에서 최소 15명이 제명의 찬성표를 던져야 이게 통과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부 기류를 보면 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닌 것이 일단 이 비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망언 논란에 대해서 이 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 애국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또 장제원 의원도 논란 직후에 SNS에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를 멈추라. 또 당권 주자 가운데서는 오세훈 전 시장도 비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아닙니까? 맞아요. 제명을 돼도 의석에서 손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내에서. 내일 결정을 지켜보고요. 아까 이제 그 박명재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도 썼고 지금 이제 양반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알 수 없다. 그런 이상한 다른 기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흐름이 국민 여론 향배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최 반장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한국당 역시 이 전반적인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첫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보시면요.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64.3%가 제명에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라는 응답 28.1%였는데요. 특히 이 매우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49.9%에 달해서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해당 의원들을 제명에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지역별로 한번 보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르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찬성 응답이 82.3%로 압도적이었고요.
이 영남 지역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각각 이 찬성이 57.6%, 57.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조사 내역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한국당이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명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물론이고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지금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야 사당이 한국당을 뭔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옳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면서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도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하신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한국당은 재추천은 없다. 자격을 갖춘 의원들이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어렵게 구성돼 또 그동안 이제 구성이 지지부진했는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움직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 내일 징계 결론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과 12개 의제를 논의했고 다음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문화권에선 겸손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랑은 뭔가 좀 불편하고 괜히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죠. 자, 반대로 미국은 적극적인 자기 PR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더 높게 쳐줍니다. 내가 잘해서 당당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최 반장은 어떻게 맞았어요? 지금 고 반장 말처럼 하노이냐 다낭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다들 다낭이라고 할 때 저는 하노이라고 확신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알았냐?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정보원 취재원들이 있고 또 집안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하노이가 확실하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찍었군요. 지금 구체적으로 증거를 못 대는 거 보니까. 자, 앞으로도 혁이혁이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여기가 미국은 아니지만 당당한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과하게 극단적으로 발현이 되면 좀 저 사람 뭐야 싶어지는 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2,84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가 치적 홍보였고요. 32%는 민주당과 언론, 소위 적들을 타겟으로 한 공격성 트윗이었습니다. 자랑 아니면 저격, 다소 극단적이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랑을 하려면 당연히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엔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2년 동안 8,000번 넘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임기 첫 해에 하루 평균 5.9건, 임기 2년 차엔 약 16.5건을 기록해서 1년 차 때 거의 3배에 가까운 속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치적을 한껏 과시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서명 잉크조차 마르지 않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네, 양국 정부가 10차례 넘는 공식 협상을 벌인 걸 내 전화 몇 통으로 해결했다라고 언급하다니 자, 언뜻 들어도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 발언이죠. 100번 양보해서 캐릭터니까 이해한다라고 치더라도 액수부터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한국은 여태껏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그런데 내 전화 몇 통으로 추가 5억 달러를 받아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태껏 5억 달러만 냈다. 아닙니다. 우리 더 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분담한 액수는 9,602억 원, 어림잡아서 9억 달러입니다. 자, 5억 달러를 인상했다? 역시 아닙니다. 올해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입니다. 787억 원은 더 내죠. 5억 달러와 787억 원. 자, 말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단순 착오인지 성과를 과시하려고 부풀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정부 이 합의 가서명 이후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가름했고요. 또 매년 올릴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는데 양측의 협의로 1년을 연장할 수가 있다면서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매년 인상이 기정사실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자랑엔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것만큼은 허풍이 아닌 진짜 자랑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워싱턴을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에 의제에는 합의했다면서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첫 실무회담에서 12개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하지만 언젠가는 한국까지 포함해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미가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없는 한미 동맹만이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랜 체제 및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하여 핵 포기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나오도록 북과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미가 의견을 조율하듯 평양에서는 북한과 베트남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판빈민 외교부 장관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 상태죠.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더 유력합니다. 또 이르면 오늘 중 북미 정상이 머물 베트남 숙소가 확정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12개 의제 가닥, 다음 주 진짜 핵담판 시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워싱턴과 평양 그리고 개최지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죠. 아,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저기 귀를 의심했는데 아까 저 최 반장 자랑하는 모습을 틀어주면서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기가 미국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지금 최 반장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좀 과한 발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역시 양 반장. 표정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외교안보 이슈로 가가지고요. 지금 이제 물리적인 준비도 준비지만은 이런 정치적 이벤트는 여론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백악관 쪽에서도 본격적인 북미 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칼럼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원칙과 또 이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해결 노력, 한국전 종전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의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또 정상회담 전 막판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유럽을 돌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4개 항의 합의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개 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 유해 발굴을 뜻합니다. 특히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해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또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선 종전 선언 등이 북한이 원해온 상응 조치에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더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평양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1차 실무 협상에서 그 회담 의제에는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까지는 이제 북미 간에 합의가 됐다는 건데 그 이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견을 좁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2차 실무 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또 1차 실무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을 이미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 또 이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 아빠 그런 비유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끔씩은 엄마 아빠가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반장들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진전도 좋지만 어느 정도 속도는 맞춰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나저나 이제 베트남 현지 상황이 궁금한데 최 반장, 그 양 정상이 묵을 숙소라든지 회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이 회담장은요,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에 더해서 또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거론이 됐던 메리어트 호텔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현지에 가 있는 저희 취재진 취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메리어트 호텔을 중심으로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호텔들을 상대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말라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거론이 되는 멜리아 호텔 인근의 호텔들 역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못하는 등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노이를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고 반장은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미 다 상상이 돼 있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요, 신 반장.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아예 회담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이 하노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이 경우에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어서 입구만 봉쇄를 하면 외부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특히 호텔 경내 호숫가엔 산책로도 구비하고 있어서 산책 회담을 연출하기도 좋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메리어트 호텔 산책로인데요. 풍광이 좋네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자마자 이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노이 현지 특급 호텔 중에서 카펠라 호텔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갖췄다라고 또 전하더라고요. 이 회담장은 컨벤션 센터에서 갔더라도 미국이 선호했던 다낭에서 하노이로 양보를 하는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를 찾아가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베트남 국빈 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판빈민 외교장관이 현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평양에 들어가 있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베트남을 또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북미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달 28일이나 또 그 다음 날인 3월 1일에 이 북베트남 정상회담 날짜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로 미뤄지더라도 북미 회담 하루 이틀 전쯤에는 하노이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미리 베트남에 들어와서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 또 그 인근이면서도 각종 산업단지들이 몰려있는 하이퐁 등을 둘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청와대 관련 뉴스를 좀 다뤄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 6번째 전국 경제 투어 행보죠. 오늘 주제가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이라면서요,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 고향이죠. 예,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 그리고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거죠. 먼저 백스코에 마련된 스마트시티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저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렇게 발로 자, 그 장면이 지금 나오나요? 예, 발로 저렇게 보도블록을 누르면 그 압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기술이랍니다.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고. 저거 막 이렇게 열심히 밟으면 운동도 되고 전기도 만드는 좋은 건가요? 네, 죄송하고요. 네, 또 비상호출기가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저 보시는 건데 이 가로등 상단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비상호출기가 달려 있어서 또 LED를 통해서 미세먼지 또 사고 정보 이것도 알려주고 주변 차량 유무에 따라 자동으로 불이 껐다 켜졌다 한다고 합니다. 저 으슥한 뭐 밤거리 같은 데 있으면 아주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엔 저게 이미 200개 넘게 설치가 되어 이미 설치가 돼 있대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에 모두 발언에서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과 국가 시범도시 비전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기업, 그리고 각계 전문가 등이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부는요, 세종과 부산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계획 시행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세종 5-1 생활권 그리고 부산에는 엘코 델타시티 등 두 곳에서 추진이 되고 올해 내 실사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한 다음에 2021년 말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새해 들어서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통계청이 1월 고용 동향 자료를 발표했죠. 올해 나온 첫 고용 관련 자료인데 1월 기준 실업률이 2010년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죠.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122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아무튼 작년에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장 지표가 좋아지긴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더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이건 북한과 12개 이상 의제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랑 같은 날 열리는 행사죠.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늘 본격 개막했습니다. 당대표에는 기호순으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5.18 망언 논란에 따른 당의 징계 결과를 봐야 하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 오늘 새 후보는 상견례를 갖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 단 3명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따로 이 컷오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화제성 만발이죠. 아직까지는 유력 대선 주자 2사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18 망언 논란 복판에 서 있는 또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대진표를 일부러 짜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서로 잘해보자 이런 정담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먼저 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좀 보이고 있는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선 보이콧 철회하고 어제 재출마 선언했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이어서 들어보시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당의 간판 주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가.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 모르면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간첩이죠. 자, 기호 3번 김진태 후보입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대표를 보좌할 최고위원들도 뽑습니다. 모두 4명을 뽑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명이 출마했습니다. 자, 이분들인데 당대표 선거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습니다. 자, 보시는 건 알만한 분 계신가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 또 5.18 망언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 김순례 후보입니다. 이렇게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김순례 의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약사 출신입니다. 대한약사회 간부도 이렇게 부회장도 지냈는데
정치 입문 전부터 아주 그냥 뭐 화려하더라고요. 2015년에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희생자들을 가리켜서 시체 장사를 한다. 그리고 거지 근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던 가짜 김지아 시인의 글을 톡에 이렇게 유포해서 약사회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이력이 있던 김순례 의원을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이 당선 안정권 비례 15번에 공천을 했던 겁니다. 자, 일파만파였죠? 별 수 있습니까? 일단 불부터 끄고 봐야지. 이렇게 말이죠.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일단 확 지르고요. 난리 나면 사과하고. 이게 뭐랄까요? 지금 이번 5.18 망언 파문 때와 약간 좀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 솔직히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 임소라 반장이 이분한테 명함을 건네받고 너무 인상적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선배 이것 좀 한번 소개해 보시죠 하면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덮어주시죠. 예, 이렇게 무궁화꽃 새송이가 뾰로롱 둘러싸고 있죠. 자, 김정희 총재 옷도 보시면 저 보십시오. 무궁화가 한 땀 한 땀 저 군데군데 박혀 있는 고운 한복만 입고 저렇게 절도 하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이거 오늘 뭐 참 뜨거운 뉴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논란. 자, 내용이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박 의원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현역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네. 자, 이 아들에게 그 회사가 대관 업무를 맡겼습니다. 예? 당연히 국회 본청이든 의원회관이든 들락날락 해야죠. 하지만 신분 확인 절차 이거 엄청 까다롭습니다. 기자들도요.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니면 일일이 민원인 창구에서 혁이라고 암만 해도 모릅니다. 민원인 창구에서 신분증 맡기고 일일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출입증하고 교부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순자 의원 아드님, 아니 우리 엄마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걸 왜? 라고 생각했는지 엄마 방에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고 그야말로 그걸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자, 물론 입법 보조원이라는 게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자리는 솔직히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뭘 또 그렇게 또 트집을 잡냐 하시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황교안 전 총리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 달려있는 명찰 한번 보시죠. 본관 방문이라고 확대해서 안 되나요? 아무튼 본관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직 총리였던 누구든 보시는 것처럼 국회 들어갈 때는 예외 없이 민원인 창구에서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 박순자 의원 경우가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박 의원 그럼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하고 보좌진이 얘기해서 한 일 같습니다.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고 바로 출입증 반납하도록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 보좌진 누군지 몰라요. 정말 나빴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첩돌이니만큼 뭐 축하도 있고 기대가 난무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행사 역시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런 세간의 비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리가 된 겁니다. 자, 보시죠. 국민의당계 인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 출신들 유승민 전 대표 비롯해서 정병국, 이해훈,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등 거의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뭐 참 당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자, 문제 또 있습니다. 지금 박주선 의원 등등 민주평화당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당 지도부에서 엄포를 놨는데도 요 며칠간 계속 나오니까 지도부가 다시 한번 통합 얘기를 꺼내면 징계하겠다 이런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래저래 어렵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당대표는 뭐 당연히 대표니까 한 명을 뽑잖아요. 지금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그 최고위원은 4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8명이 지원을 했죠.
자, 이 중에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이제 당의 윤리위 징계 여부 결정이 이제 내일 내려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내일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개막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14일 첫 일정으로 이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이후 18일 대구에서 또 21일 부울경, 또 제주까지 20일 수도권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요. 또 TV 토론회 일정은 당초 2회에서 5회로 확 늘었습니다. 여기에 또 유튜브 토론회 1회를 추가하게 됩니다. 첫 TV 토론은요, 오는 15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TV 토론이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이 황교안 후보가 신문, 방송, 인터뷰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 TV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공세가 집중될 게 뻔하고 또 이 관련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TV 토론을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최 반장, 황교안 후보는 TV 토론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걸로 보이나요?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 그 총리 시절에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좀 단련은 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특유의 그 중저음 목소리로 뭐 원론적으로 답하거나 또 대응하지 않으면서 뭐 1등 주자로 이 토론 전략을 쓸 걸로 보이는데 뭐 SNS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니까 나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더라고요. 뭐 오세훈 후보 역시 뭐 이 방패를 뚫어내야 할 겁니다. 네, 원래 이제 토론회가 당초 2번이었잖아요.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그 비판도 저희가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유튜브 포함해서 오세훈 후보가 6번으로 늘리는 데는 성공을 한 거네요. 일단 뭐 오세훈 후보, 이 황교안 후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사청문회를 2번 뭐 거치긴 했지만 당을 이끌 대표로서의 자질 검증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뭐 오늘 후보 상견례 자리에서도 정말 심도 있는 끝장 토론회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면서 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권에서는 글쎄요, 뭐 진통이 많았지만은 그 대결 구도는 제대로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박 대 비박, 뭐 황 대 비황, 정통 보수 대 개혁 보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아무래도 그런 프레임으로 많이 대결 양상이 펼쳐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이 오세훈 후보가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를 가리켜서 이념형 지도자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우경화를 막아야 한다는 거죠. 또 오 후보로서는 조직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에게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를 했고 일부로부터는 고민해보겠다는 반응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자 내일 합동 연설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이제 박순자 의원의 아들 논란, 물론 이제 그 박 의원 아들이 했다는 입법 보조원이라는 게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무보수잖아요. 국회에 등록은 하지만 이제 무보수 명예직인데, 근데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 반장. 그러니까 아들이 대관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대관 업무라는 게 뭐냐면 국회 관계자들을 수시로 이렇게 만나고 접촉을 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 업계나 사측의 이해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 먼저 현직 의원이자 심지어 국토위원장의 아들이 국회 대관 업무에 투입이 됐다면 그 자체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그런 업무를 맡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았다면은 박순자 의원 스스로가 아들 회사 측에 시정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많아요. 뭐 그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잡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잡음을 사전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구설에 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런 부탁을 좀 그 회사 측에다 글쎄요. 했었어야 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박순자 의원 해명은 뭐랄까요? 앞서 제가 잠깐 뭐 일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더 말씀을 드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억울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보도를 맨 처음에 MBN에서 했는데 그 MBN 기자가 입장을 물으니까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거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해줘요? 관리를 해준다고요? 관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절반 이상 자기 자식들 다 그렇게 프리패스하게 해줘서, 해준다. 예, 들락날락하게 그런 게 이제 해준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네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물론 이제 박순자 의원이 구체적으로 뭐 의원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한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 전에 보니까는 박순자 의원이 10년 전인가요? 그때 딸 문제로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재선 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이었던 2009년 6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이 이제 지역구인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에서 딸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또 이 주례를 당시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했고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이재호 전 의원 등등 이 친이 실세들이 거의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호화 결혼식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대가 다 주차장이 되고 화환이 식장 밖으로 차고 넘치고 축의금 줄이 거의 수십 미터 줄을 잇고 당시에 이제 이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박순자 의원이 갈비탕을 내놓았는데 무슨 호화 결혼식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엄마의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하여간 다시 아들과 관련한 또 논란이 좀 불거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양반장이 얘기했지만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난 8일 블룸버그 인터뷰. 문 의장이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죠. 네, 그때 이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사과 한번 하면 다 끝날 일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문희상 의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이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야기한 평상시 지론이다. 합의서가 수십 개 있으면 뭘 하느냐. 이 피해자의 마지막 승복, 용서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과하라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난다는데 내 발언에 본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이건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문희상 의장의 워딩을 보니까요. 고 김복동 할머니가 원한 건 아베 총리가 엽서 하나라도 보내달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털럭만큼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희상 의장의 발언인데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일부러 더 쟁점화하면서 좀 재미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고 문희상 의장이 그 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효와 천황, 그러니까 히로히토죠. 이 히로히토와 현재의 천황 아키히토 가카에 대한 무례다. 효와 천황이 언제 전쟁 범죄자가 됐냐. 연합국도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상이다. 선동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하여간 지금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양반장이 잠깐 성대모사했던 연희동 그분 소식인데 경비 인력이 철수한다고요? 아니에요? 아까 그 성대모사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하려다가 네. 자신이 없어서 멈췄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경찰은 이제 전두환 씨 자택 경비 인력 지금 제가 듣기로 일중대 한 60여 명의 의무 경찰이 그 연희동 일대를 이렇게 둘러싸고 매일 경비를 하는 건데요. 연말까지 이 전원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병력 자원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의무 경찰이 폐지가 지금 예정된 상황인데 그 때문에 이렇게 뺀다는 거죠. 그런데 근접 경호 인력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강원도 홍천에 연희동 그분이 골프장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그 경호 인력 기억하시죠? 그 5명은 앞으로도 그래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5.18 망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인데 전두환 회고록이 또 거기에 또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하여간 경비 인력이 철수한다는 그런 속보를 양반장이 전했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한국당 전대 본격 개막, 내일부터 지역 순회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의 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죠.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레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해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한 거죠.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속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국정원, 검찰, 경찰, 즉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조국 수석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 대부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오전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를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로부터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또 국회에서는 입법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 내일은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당정청 협의에도 나섭니다. 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일 당정청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나마 속도가 가장 빠른 건 국정원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또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앞서 국내 정보담당관 IO 제도는 정부 출범 직후 없앤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정보 업무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그리고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을 정부경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찰청 정보이과 업무보고 문건입니다. 여길 보면 국정원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돼 이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 기관이다. 그러면서 BH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해 인력을 늘렸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 직무 역량 자료에 생생한 사실과 멘트가 담겨 있다며 신뢰를 보였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청와대는 비서실 조직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보경찰이 비대해질 거라는 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법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개혁 가운데 하나는 경찰 대학에 대한 개편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안을 보면요,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없애고 이 고졸 신입생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건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입니다. 자, 이때 경찰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면 순경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경찰대 출신은 3단계를 건너뛴 경위로 출발을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순경에서 경위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3년, 15년 정도 걸리고 또 순경 출신 상당수가 경위로 정년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줄곧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대 출신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자, 경찰대를 나와도 순경으로 임용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순경 출신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나치다 경찰이 젊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경찰 수뇌부의 시각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찰대학이 존립해야 할 근거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대학이라든지 소위 그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들어갈 때 이거 보면 굉장한 수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습니다. 예. 경찰대나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하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그건 객관적으로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사법개혁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제왕적인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차 사과를 하고 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선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입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 입장문이었는데요.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대국민 사과문이었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볼 수 없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만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검찰은 이달 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형직 판사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겠다라고 밝혔는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최소 8명이 공모한 것으로, 그러니까 공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현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는 이 초유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공소장 내용 자리에 들어가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일, 양승태 공범 적시 현직 대법관 재판 넘겨주나입니다. 네, 300여 쪽에 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정말 사법농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 이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더 있잖아요. 이제 100명 이상이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공범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은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적시돼 있나요? 네, 일단 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이 공모 여부를 토대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최소 8명의 공모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권순일 현 대법관, 또 차한성 전 대법관, 강영주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입니다. 만일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소된다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대법관 수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권순일 대법관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 이 현재 대법관이 이 재판을 받는 정말 사상 초유의 초유일이네요. 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 대법관은 이 행정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판사들을 탄압하는데 이 광범위하게 지금 연루된 걸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법원 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무리를 야기한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양 반장이 무리 야기 법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행정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등장하는 법관이 25명에서 29명, 32명, 41명, 47명 등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사법정책을 비판한 판사,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반대 결정을 비판한 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고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거나 비판적인 판사들도 포함이 됐는데 강기갑 전 민노당 의원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판사, 심지어 대학 시절 학생회장 출신 판사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문제법관으로 분류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이 김동진 부장판사인데요. 이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을 지록 위마다라고 비판했던 그 판사였는데 이 무리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불이익을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자 이 법원행정처는 몰래 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 인사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거짓말을 내 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견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삼아서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시킨 뒤 해당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뒤 평정 등급을 제일 낮은 하 등급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치료받은 사실도 또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건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이야, 정말. 근데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요, 고 반장, 각급 법원장들의 협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각급 법원장들의 이른바 인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뭐요? 인비? 예, 그렇습니다. 인비가 뭐예요? 인비, 인사 비밀이라는 뜻인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매년 각급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근무 평정표 외에 별도로 소속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행적 등을 작성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른바 인비라고 적힌 봉투에 담아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토대로 행정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죠. 네, 공소장을 보면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또 결과가 뒤집힌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이제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사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한 그런 사건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연구관들의 의견을 뒤집은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황수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을 받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이 대법원에 도착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걸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전원 합의체로 확 넘겨버립니다. 자, 당시 대법관들에게 제공된 재판 연구관들의 이 심층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증거 능력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적이라면 사실상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딱 사건을 끝냈어야 하지만 실체를 판단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시 만들라 하고 지시한 뒤에 파기환송을 한 거죠. 네,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입장을 배척하기로 하고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검사와 변호인단의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무죄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심 판사의 반대로 선고하지 못한 채 정계 인사로 교체가 됐고요. 이후 아시다시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고 제3고심 전원합의체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네. 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운전자에게 오늘 중형이 선고된 거죠? 네, 앞서 검찰은 이 가해자인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오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높은 형량이고요.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면서 이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는 이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형량이 국민적 법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고 당시 박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심지어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 행각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박 씨 측은 사고를 낸 건 애정 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유족들 형량 낮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마침 고반장이네요. 고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네, 일단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정의 가족 빠삐용님은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또 평등 정의님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데이비드 정님은요,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한 5.18 유공자 명단 요구.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 시 발생할 2차 피해가 더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요. 유관우님은요, 북미 회담만 잘 되면 우리는 통일에 한 걸음 더 가는 거다. 또 BK 정님은요, 북한이 베트남 경제를 롤모델로 해서 발전하면 우리 역할이 커질 것이다. 또 니은니은 노노님인가요? 니은니은님은요, 보거국장 뭐요? 무슨 국장? 제 말이 아닙니다. 보거국장 니은니은님입니다. 예, 보거국장 신반장 하노이 보내줘라 부탁해요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안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신반장 지인이 쓴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드는데 네. 아무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윤성님은요, JTBC 평양지국이 개설돼서 다정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이연 방송이 가능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정회 현 멤버 바뀌지 말고 계속 계시길,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연 방송하면 제가 평양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요. 예, 오늘 네. 응답하라 다정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저희가 내일 회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경제 행보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내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애환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가 되겠죠. 자영업 경험이 있는 유명 인사가 사회를 맡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8년 만에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잘 취재해서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강정 아나운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글쎄요. 뭐 취재 갔어요. 네.